환자분 입장에서는 진료 시간에 의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 내용인지 환자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 오신 상태에서 문진을 받으신다면 보다 좋은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 평생 관절 주치 서울원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환자분들이 처음 정형외과 진료를 보러 갔을 때 현명하게 진료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가장 병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부분이 어떤 점일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긴 대기 시간과 막상 내 차례가 돼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난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남는 진료? 네, 환자분 입장에서는 진료 시간에 의사분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병원 현장에서는 많은 대기 환자들로 인해서 진료 시간이 쫓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비록 진료 시간이 조금 촉박하더라도 환자분들의 증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는다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 내용인지 환자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 오신 상태에서 문진을 받으신다면 보다 좋은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왜 이런 질문들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처음 내원하신 환자분들을 진료로 볼 때 어떤 내용들을 질문을 드리는지 그 이유와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그럼 환자분을 처음 보실 때 네. 진료실 안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시나요? 우리가 진료보는 과정도 사실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만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여유가 된다면 처음에는 가벼운 주제부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함께 오신 보호자분들이 있다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날씨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서 일종의 스몰 토크라 그러죠. 네. 그래서 처음 만나는 환자분들과 좀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환자분과 어색함을 조금 풀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료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네. 어떤 질문으로 또 질문을 하시나요? 네, 환자분들이 병원을 내원하실 때는 어딘가가 불편하셔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을 텐데요. 그래서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형외과이기 때문에 사지 관절이 다 포함이 되고 특히 팔과 다리 같은 경우는 좌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좌우 중 어느 쪽인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정형외과 진료에서 좌우 구분이 중요한가요? 네, 좌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 환자가 왔는데 왼쪽 무릎인지 오른쪽 무릎인지를 헷갈린다면은 엑스레이 찍을 때도 반대로 찍어야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진행이 돼서 수술을 받아야 될 때 뭔가 절차상에서 헷갈리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진료 보실 때부터 우리가 의무 기록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혹은 양쪽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잘 기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합니다. 정형외과 환자분들의 주된 불편감은 주로 어떤 관절의 통증일 텐데요. 통증 외에도 모양이 변형됐어요. 혹은 어디에 혹이 생겨서 만져져요. 이런 불편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을 청취를 잘 합니다. 네, 원장님. 환자분이 한 부위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가 아프다고 네, 호소를 하시면 그런 분들도 계시죠. 네. 네. 보통은 한 부위가 불편해서 병원을 내원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의 경우 손가락이 여러 마디가 아픈다든지 발목, 발 포함해서 여러 관절이 아프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질환을 의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병을 진단하는 추리 과정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위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그 내용도 함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가 아프신지 부위도 중요한데 언제부터 아프셨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 특징이 이렇게 언제부터 불편하셨어요? 물어보면은 오래됐어요, 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됐어요 혹은 오래됐어요 하는 게 사실은 개인별로 생각하는 그런 범위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며칠 된 것을 오래됐다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몇 주 혹은 몇 달 정도 된 걸 오래됐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질환에 따라서는 몇 년 정도 동안 계속 불편하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환자분들께서 증상이 얼마나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진단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증상이 며칠 안 된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보통은 증상이 심하지 않다
않다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 거고요. 네. 그런데 몇 주 이상 고생을 했다 그러면 조금 더 저희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보다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시간에 대한 어떤 그 구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더 증상이 오래돼서 몇 달 혹은 몇 년씩 고생을 하셨던 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불편하는가 그 정도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이 머릿속으로 의심을 하는 그런 진단명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증상의 발현 시간을 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내가 언제 아팠는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좀 힘든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런 면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 대부분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처음부터 나타난 게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나타나면서 어느 순간 인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대개는 어떤 외상에 의해서 다친 거가 아니라 어떤 질환이라든지 퇴행성 변화 이런 것들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도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그럼 어떤 질문을 계속 이어가시나요? 네, 그 다음에는 환자분들이 증상이 생기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대개는 어떤 외상, 다친 경우가 있는지를 여쭤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심하게 넘어졌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어디서 떨어졌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 가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기억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 이후에 통증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게 원인인 경우들이 많겠죠. 외상에 의해서 인대가 늘어났다든지 끊어졌다든지 혹은 심한 경우 골절이 됐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될 수 있겠는데요. 반대로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없이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서서히 나타났다. 이런 경우에는 외상성보다는 조금 더 퇴행성이라든지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좀 더 많겠죠. 만약에 뚜렷하게 사고가 났다든지 큰 충격을 받은 그런 이벤트가 있었다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으로 다쳤는지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운전석에서 다쳤다 하면은 후방십자인대가 끊어졌는 것을 의심하는 그런 경우도 있듯이 이렇게 특정 상황을 알면은 어떤 특정한 진단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다쳤는지도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운동 이후에 통증이 생겼다고 하시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한 이후에 통증이 생겼는지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프신 분 같으면은 운동기구 중에서 어떤 특정 기구를 사용한 이후에 통증이 생겼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진단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이런 특정 사고가 아니어도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관절이나 이런 게 무리가 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뚜렷하게 다친 기억이 없는 경우에는 일상 활동이라든지 반복적으로 어떤 직업적인 활동 그런 걸 통해서 점진적으로 통증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목을 많이 써가지고 손목에 건초염이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요. 네, 그렇다면 원장님, 환자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관절 질환에 있어서 직업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진료실에서 직업을 여쭤볼 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분도 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직업을 왜 물어보지? 이렇게 오해하실 그런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궁금한 내용은 이 관절이 아픈 요인이 될 만한 어떤 활동을 많이 하시는 일인지 이건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니까 만성적으로 고개를 숙이게 되고 거북목이나 일자목 같은 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반대로 팔을 많이 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어깨에 회전근개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업과 특정 질환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환자분의 증상과 관련성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직업을 여쭤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도 뭐 무릎을 많이 써요, 어깨를 많이 써요, 어떤 뭐 저는 뭐 사무직이에요. 이 정도는 정보를 주시면은 저희가 진료 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자분들이 증상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완화되는지를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 허리가 갑자기 아파서 내원하신 분 경우에 허리를 숙일 때 불편한지 펼 때 불편한지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불편한지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무릎의 경우에는 평지 걸을 때와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을 많이 굽히거나 쪼그려 앉을 때 이런 동작에 따라서 어떻게 통증이 바뀌어지는지도 정보를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불편해 하시는지도 되게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네, 환자분들이 얼마나 불편한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꼭 물어보는데요.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 경우 그 통증 정도를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대신 아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인지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픈 정도를 우리가 수치화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을 10점 내지 100점 이런 식으로 상정을 하고 환자분께서는 어느 정도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이게 익숙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많이 여쭤보는 질문은 환자분 그래서 많이 불편하세요? 일상생활이 많이 힘드세요? 이렇게 여쭤보는데요. 환자분들께서는 조금 아프긴 하지만은 그래도 견딜만 하고 약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혹은 제가 일하는 데 있어서는 지장은 없는데 신경 쓰여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불편을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다음 단계 진단 검사를 하거나 혹은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관절 질환의 경우에는 우리가 엑스레이 검사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검사지만 많은 경우에는 엑스레이에서는 정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많거든요. 그래서 MRI나 초음파 같은 조금 더 비용이 드는 그런 검사를 해야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증상이 오래되지도 않았고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조금 더 그런 검사는 늦추면서 저희가 약물 치료 같은 기본 치료를 먼저 해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혹은 생활이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빨리 정밀 검사를 시행해서 정확한 진단을 빨리 얻고 거기에 빠른 치료를 해드리는 게 환자분들을 더 편안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치료법이나 진단법의 선택에 있어서도 환자분들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의사 선생님한테 잘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환자분이 이전에 치료받은 경험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환자분들이 이 증상으로 처음 병원을 내원하셨다 그러면은 과거에 어떤 치료받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면서 치료나 진단을 받았는데 신통치 않아가지고 해결이 안 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에 환자분들이 좀 과거에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떤 치료법을 받아봤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미 해봤던 치료법들은 조금 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건너뛰고 그 다음 단계 스텝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 환자분들은 다른 병원에서 했던 말을 의도적으로 이야기 안 하시는 분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 병원에서는 다른 선입견 없이 어떤 진단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사실은 이런 진단과 치료를 받아봤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불필요하게 이중적으로 어떤 진단이나 치료를 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는 게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내과적인 질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정보도 정형외과 진료에서도 중요할까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이 특정 수술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은 많은 경우 아스피린이라든지 항혈전제 같이 피를 묽게 하는 그런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보를 미리 알아야 수술 전 며칠 전부터 그 약은 끊으세요 이렇게 지시를 해줄 수 있고 그래야 마취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정보를 서로 이제 공유가 안 돼서 입원을 했는데 수술을 받지 못하고 다시 취소를 하고 퇴원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과적인 기저질환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약을 먹는지를 잘 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엑스레이 같이 방사능을 사용하는 검사들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도 필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심박동기라든지 인공와우 같이 우리가 MRI 촬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미리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예기치 못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어떤 치료를 받았어요 하는 정보들을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안전한 진료를 위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환자분들을 진료실에서 처음 뵀을 때 어떤 질문들을 드리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의사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환자분들께서 조금은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조금 이해하셨으면은 환자분들께서 본인의 증상에 관계된 중요한 정보들을 빠지지 않고 의사 선생님께 잘 전달하시면은 보다 정확하고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